세 번째 또 한 가지 장벽은 뭐냐면 신락원의 장벽이에요. 신락원, Paradise Lost.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또는 이브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반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보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됐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추방된 곳이에요. 그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먹었는데, 그리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좋은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걸 경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곳이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그 신락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낙원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죽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문화를 이룬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게 만든 게 뭐냐면 계몽주의의 진보 사상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미신을 타파하자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 진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 다 그렇지만 미신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았고 아프리카에도 보면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미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 미신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기독교 안에도 미신이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뭐 마녀 사냥도 있었고, 빗자루 타고 마녀가 날아다닌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과 여자를, 멀쩡한 여자를 마녀로 모여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이단을 죽이기 위해서 뭐 별별 그 마녀 사냥을 많이 했죠. 이런 그 잘못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까지만 믿고, 알 수 있는 것까지만 믿고, 근데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가 돼,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저절로 생겼는지 인간 이성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죽음 후의 세상을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 알겠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는 일단 더 이상 그냥 덮어두자. 언젠가는 인간 이성의 힘으로 그걸 밝히 알게 될 날이 온다. 그때까지는 그냥 묻어두자. 그리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기까지만 인정하자 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최고의 가치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것을 여인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뉴턴주의, 그 볼테르가 쓴 뉴턴 소개서에 보면 지식을 목매를 깨우치는 빛으로 비교하면서 거기 그림에 여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성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성은 뭔가 상징을 해야 돼요. 그때는 문맹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성을 갖다가 뭐 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성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렇고 이 계몽주의들이 막 축제를 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가지고 벌거벗겨서 그걸 하나의 이성의 신이라고 상징으로 해서 내걸었어요. 그래서 행진시키고 막 열광하고. 아무튼 이성을 숭배하는 게 계몽주의인데, 진보 사상이란 건 뭐냐면 이 계몽주의가 한참 발전을 하다가 계몽주의 시대의 마지막 사조가 진보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의 미래는, 인류는 계속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발전하잖아, 지금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진보를 이루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거다라고까지 믿는 게 진보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학자들은요, 많은 그 인류 미래에 아주 유토피아가 올 것을 그렸어요. 샹시몽이라든지 로버트 오웬이라든지 퓨리에라든지 이런 이 시기에 많은 사상가들은 대부분 인류의 끝은 유토피아다. 그 인간의 인간됨의 의미는 뭐냐? 이 진보를 이루고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오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성스러운 의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스 얘기를 지난번에 좀 했지만 막스도 공산주의 사회가 인류의 끝이라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의 하나예요. 한 종류예요. 그리고 더 나아졌는지 못해졌는지를 뭐로 판단해요? 나아졌는지 못해졌는지 뭐로 판단해요?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까요? 계몽주의 진보자들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이성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나아졌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인간 이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봤어요. 지금은 GDP가 올라가면 나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공리주의적 철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GDP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로마 시대가 더 나은지 지금 미국의 물질 문명이 더 나은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행복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보 사상 다음에 나오는 게 상대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없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낫다는 증거가 되냐? 없다 그거. 그래서 상대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참혹하게 인간들을 죽이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류의 끝이 유토피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진보 사상이 나중에 현대에 오면서 상당히 약화돼요. 아무튼 그러나 19세기까지는 이 인간의 진보 사상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게 오면서 이 신라권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라권이 아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돼서 중세 마지막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거는 중세 말기에는 아직 아주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의 멸망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자본주의의 도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도래. 그런데 하여간 중세까지는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이 상상돼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문화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중세 문화가 갖고 있었던 교회와 천국의 장벽, 운명과 섭리의 장벽, 신라권의 장벽,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문화 사조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본주의와 함께 진보를 믿게 됐다. 이게 신앙으로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책의 표지입니다, 이 그림은. 자, 이렇게 중세 문화를 하우스바르트가 이렇게 잘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중세 융성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로마 말기에 기독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여겼고 많은 신부나 사제들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혼란기에 기독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초기의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받으면 항상 타락하기 마련이죠. 교회의 교권이 점점 세지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미 13세기에 이 캐톨릭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성이 탁발수도회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 탁발수도회들은 청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스스로 부를 형성하지 않고 그러면서 금검 청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만드는 프란체스코 교단, 지금 교황이 프란체스코죠. 이 교단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됐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 평등을 강조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청빈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에 중세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가진 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도미니쿠스회. 도미니쿠스회는 참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전에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아무튼 이러한 그 청빈을 강조하는 탁발수도회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거를 다 나눠주고 수도원도 아주 근검절약을 하고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이제 수도회들이 생기면서 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중세에 아까 이제 연옥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는데 이 연옥이라는 사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면죄부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캐톨릭에서는 천당으로 갈 사람 천당으로 가, 아주 착한 사람 천당 가고 아주 약한 사람 지옥 가는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미처 기독교를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 장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그곳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루터는 이제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을 부정하게 돼요. 사실 이 연옥 때문에 면죄부가 하는 거죠. 레오 10세가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뭐 나중에 루터 종교 개혁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교회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데 루터는 그걸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캐톨릭과 기독교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크르고프라고 하는 이 아날학파 3세대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날학파는 뭐냐면 애널 그러면 연대기를 말해요. 연대기. 그래서 이건 프랑스에서 등장한 하나의 그 문화사와 경제사를 결합한 형태의 역사학의 한 분야예요. 프랑스에서는 이 아날학파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연대기를 중요시 여기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는. 연도별로 쭉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연구할 때, 분석할 때 동태적 연구를 하려면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대기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화폐사, 그리고 화폐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복장사, 인간의 복장, 의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과거 역사를 연구할 때는 주로 왕 중심, 왕조 중심, 전쟁 중심, 이런 정치적 대사건 중심의 역사를 연구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서민들의 일상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주거사, 사람의 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연구해야 된다. 복장사, 그 다음에 의복사, 그 다음에 또 음식사.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적 현상의 한 특정 부분을 오랜 타임 시리즈 속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주로 이렇게 장기적 트렌드를 연구했어요. 그러다 2세대에 가서는 비교를 해요. 비교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 3세대는 망달리 때라고 해서 심성사, 인간의 마음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날학파가 그 학파의 세대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자크르코프는 3세대에 속하는 아날학파 학자예요.
그래서 심성사를 연구하는데 연옥이라는 중세 기독교 사상이 인간의 심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거예요. 만약에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연옥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불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연옥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연옥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기도 활동, 후손들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이 연옥이 있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연옥의 탕생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중세 시대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더글라스 노스는 왜 중세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같은 그 문화적 설명 외에 제도적 설명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아니면 중세에는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토지는 그냥 다 귀족이 다 갖고 있어요. 봉건 영주가 다 갖고 있고, 농노들은 그냥 경작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농노들이 그렇게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하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할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이주를 못하게 하니까 더더욱 내가 이주를 하고 내가 이 토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토지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럴 때 열심히 경작을 하고 또 경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생각해내고 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발전이 별로 없었다.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였는데, 토지와 노동 두 가지였는데 이러한 토지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세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와 화폐라는 책에서 화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중세는 이렇게 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교회에 바치는 화폐는 선한 거지만 그 외의 화폐는 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물질은 탐욕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중세는 화폐 경제도 발전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중세가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생각과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문주의자들은 중세를 암흑기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세 연구자들은 중세가 그렇게 암흑기만은 아니다. 비록 더디었지만 어느 정도 중세에도 발전이 있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 이 사람은 르네상스를 칭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세는 교회가 인간을 억압하고 그랬던 굉장히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 이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동경하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를 찬양을 하고 중세를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워드 기번 같은 사람이에요. 중세사는 쇠퇴와 퇴화의 음울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 브루크하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문화사가인데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들이 등세에 등을 돌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바람에 근대가 가능했다. 이렇게 중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막스주의 경제사가인 모리스 도, 이 사람 대표적인 막스주의 경제사가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는 기술 수준도 낮았고 그래서 토지로부터 소출이 아주 보잘것도 없었고 노동 생산성도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다. 이것이 중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대부분 중세는 굉장히 암흑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